세상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매우 친절하고 정직하며 근면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동양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찬사를 꽤 오랫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거쳐 근대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물리쳤습니다. 그런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열강을 상대로 겁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저지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에도 다시 일어나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려고 했고 그 문턱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신세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비틀거리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도 끝없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전통적으로 강한 일본의 기술력과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려울 때마다 그런 본능을 겉으로 드러내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의 출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연 일본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한반도를 침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자 열등감과 두려움의 반발 심리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다음 상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구 열강에 대한 두려움을 쓸어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대열에 끼기는 했지만 변변한 대접을 받지 못하자 일본은 존재의 두려움에 휩싸였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총과 칼을 들었습니다. 급기야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나치와 손잡고 세계를 향해 침략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무자비한 잔인함을 마구 휘둘러댔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껍데기 속에는 일본의 음침한 열등감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그런 열등감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일본의 음침한 열등감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들의 열등감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본인들의 성격적 특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본인들의 성격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들을 조금만 들춰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 스스로 지우지 못하는 그들의 열등감은 바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멀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이 저질렀던 잔인한 역사적 사례들이 일본 안팎에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지금으로부터 428년 전인 1592년부터 벌어졌던 임진왜란 때까지만 올라가서 그들이 일본 밖에서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른들로부터 애비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귀를 뜻하는 이와 코를 가리키는 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비가 발음하기 쉽게 애비로 바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짓을 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할 때 어른들은 영락없이 애비라면서 타일렀습니다. 그 말에는 귀와 코를 조심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른들은 엄지와 검지로 아이들의 코를 세게 붙잡았고 귀를 아프게 잡아당겼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 700만 명이 넘게 일본을 찾아갔습니다. 거리가 가깝고 깨끗하고 친절하며 먹을 게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관광 중심지 교토에 가면 미미즈카라는 이상한 모양의 무덤이 있습니다. 미미즈카는 일본말로 귀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조선인 군인과 양민 12만 6천여 명의 귀와 코를 베어가서 묻어놓은 끔찍한 곳입니다. 일본군들은 그들의 손에 목숨을 잃은 조선 사람들의 귀와 코만 베어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와 코도 베어내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선인들의 귀와 코는 그들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조선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말해준 증거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할 말까지 잃게 만드는 잔인하기 그지없었던 일본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그들의 잔인함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전인 1936년부터 하얼빈에 주둔하던 일본 관동군 소속의 731 부대에서는 수많은 연합군 포로와 일반 시민들을 각종 세균 실험과 독극물 실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또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서 일본군들은 중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육했습니다.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일본군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잔인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불과 한 달 반 동안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점령했던 한반도와 만주, 대만, 그리고 동남아에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살인광들일 뿐이었습니다. 점령 지역의 죄 없는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아 그들의 침략 전장에 내몰았고 독립을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가지 기괴하고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조용하기 이를 데 없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머리와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지독한 열등감이 그들을 그런 괴물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비드 호킨스는 수치심은 열등감으로 직결되며 열등감은 잔인함으로 표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그토록 지독한 잔인함을 갖게 한 원동력인 수치심과 열등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620년 전에 바로 한반도 남부에서 처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400년 일본군이 신라의 수도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백제군과 가야군도 합세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청했고 당시 만주를 호령하던 광개토대왕은 5만의 군사를 신라에 보내 일본군을 단숨에 괴멸시켰습니다. 그것은 섬 안에 갇혀있던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당한 국제전쟁 패배였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고구려군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박살이 났던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데 도 같은 일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일본군을 괴멸시킨 그 멋진 사실은 일본판 위키디피아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사실에 대해 먼저 입을 여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는 백제와 가야인을 포함한 수십만 명이 일본 열도로 도망쳐 건너갔습니다. 역사시대에 들어와 가장 큰 도래의 물결이 일본에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대륙, 특히 한반도에 대한 열등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1620년 전에 시작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등감은 그들이 흔하게 보이는 이상한 행동과 생각의 깊숙한 곳에 진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일본이 아무리 잘나가고 거들먹거리더라도 그들을 우습게 깔보는 습성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의 고구려에게 무참하게 밟힌 일본에서는 당시 우는 아이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반도에서 무서운 사람이 온다, 반도에서 무서운 호랑이가 온다라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던 반도의 무서운 사람은 광개토대왕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반도의 호랑이는 고구려의 용맹한 군사들이 아니었을까요? 1620년 전 일본이 한반도의 무서움을 알게 된 뒤에도 그들에게 열등감을 덧붙이는 사건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그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거쳐 수치심과 열등감을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인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잔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병적인 잔인함은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닐 때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질 때까지
그들의 비정상적인 열등감에서 만들어내는 잔인함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